자, 홀 6번째고요. 지금 우리가 대중매체 기호학이라는 책에서 7장 기호의 의미작용 방식이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롤랑 바르트의 얘기하는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의 논리, 그 어린아이가 프랑스 3세기의 경례라는 이 사진에 대한 분석이 참 유명하고, 뭐 롤랑 바르트도 강조하고 이제 스튜어트도 그걸 인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에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 이제 조금 더 부연할 건 뭐냐면 몇 가지 그 롤랑 바르트 신화 얘기에 대한 그 따라오는 그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의 자연화라는 건데, motivation, naturalization of motivation이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회적 그 예를 들죠. 예를 277페이지 이 대중매체 기록에 들고 있는 예라는 게 뭐냐면 신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일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모양처라는 말을 쓰는단 말이에요. 어떤 그 단어의 개념이죠. 현모양처라는 말은 18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노동이라는 게 육체 노동이었고, 남성의 근육질을 필요로 했던 노동이고, 여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그 근육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많이 생산하고, 그래야 아이가 또 커서 공장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런 말도 생기고, 현모양처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어떻게 남자에게 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그 당시의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깊이 깔려 있는 거죠.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제고하고 그 단어가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기의 자연화라는 겁니다. Naturalization of motivation. 그러니까 자연화라는 게 뭐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세기의 산업 구조에서 보면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남자의 근육으로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그 너무나 상식적인, 혹은 뭐 양성이 평등하게 남자도 밖에서 일하지만 남자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애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동등한 성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보수 이데올로기 쪽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현모양처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등장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것인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동기의 자연어라는 거예요. 요 말을 이해하면 이제 현대 신화라는 말, 왜 이 롤랑 바르트가 자신의 사진 분석을 통해서 현대 신화라는 말을 제목을 썼냐면, 그 이 내추럴라이제이션이 신화죠. 무슨 소리냐면 신화라는 게 뭐예요? 뭐 저 우리나라 신화가 뭐예요? 뭐 당군 할아버지가 뭐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죠? 뭐 저 곰인가? 뭐 누가 뭐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뭐 동굴에 있었는데 뭐 여자가 돼가지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하고 결혼을 해서 뭐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그게 당군이다. 뭐 이제 그게 신화죠. 누가 봤어? 그 어떻게 증명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러려니 그러고 믿고 있죠. 그래서 뭐 나라에서 무슨 뭐 개천절이라는 것도 국경일을 정해서 뭐 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노니까 좋아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무슨 시조신이야, 그리고 뭐 어쩌고 이런 겁니다. 이게 신화죠, 신화. 근데 현대 신화라는 게 뭐예요? 그 단군 신화는 옛날 신화인데 현대 신화라는 게 뭐예요? 응?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현모양처가 돼야 돼. 이게 현대 신화라는 거예요. 응? 그런 신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응? 그런 신화가 어떻게 만나요? 그게 이제 아까 같은 그 사진을 통해서 롤랑 바르트는 그 현대 신화가 작동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이 모성 본능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이 샤넬 5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 광고의 기억이라고 이건 뭐 버밍엄 합판은 아니지만 롤랑 바르트나 알투세 스튜어트 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그 광고 사진을 분석한 데서 나온 아주 이 책으로는 43페이지에 있는 아주 그 샤넬 5 그 향수에 대한 설명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 이것도. 뭐예요? 이 샤넬 5에 나오는 이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까트린 드너브라고 60년대 70년대 가장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인 배우라고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전까지는 그 어떤 광고를 찍으면 그 상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사람 얼굴이 정면에 나와 있고 향수는 이렇게 구석에 조그맣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왜 이런 사진을 찍고 또 이것이 어떤 식의 현대 신화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저 광고 기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스튜어트 홀이나 그 이후 사람들이 많이 했던 작업들이에요. 스튜어트 홀은 이 사진 이 책 그 사진의 뉴스 사진의 결정에서 그 무슨 장관이 뭐 어떤 식으로 그 퇴직한 장관이 뭐 자기의 어떤 퇴직했던 그 모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집에서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 이렇게 자기가 장관 사퇴를 결정할 때 이 사진 모습하고 이렇게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신문에 실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사퇴 결정이 얼마만큼 뭐 고민을 했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걸 중화시키고 뭐 신화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저 광고의 기억이라는 이 책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죠. 여기 보면 광고 읽기 그 의미와 이데올로기 제목이에요. 아주 그 스튜어트 홀의 문제의식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샤넬 5에서 어떤 신화가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까트린 드누브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프랑스의 골로아족의 여자라는 겁니다. 본토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가 여러분들 사진에서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금발이에요. 염색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 머리인데 금발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배우가 그냥 얼굴이 이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사람이 순수한 그 프랑스 혈통 골로아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로아족이라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한테 침공당해가지고 이렇게 그 로마 위쪽의 산악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 배우 중에 제라드 데파고드라고 이렇게 코 높고 제라드 데파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왜 프랑스에서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사람이 남자로서 골로아족 얼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래요. 어떻게 보면 까트린 드누브, 제라드 데파고드 다 그 약간 인종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프랑스의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샤넬 5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까트린 드누브의 얼굴은 뭐냐면 프랑스의 순수한 얼굴이 이렇게 이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진이 나왔을 때 이제 프랑스가 60년대 중후반에 이민민족,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인종 문제가 서서히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의미, 그러니까 스니피형 스니페의 어떤 연속 혹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궁극적인 신화라는 건 뭐냐면 프랑스는 순수한 혈통의 나라다. 그리고 순수한 혈통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상업 광고 안에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쪽에 지배적 신화라는 겁니다. 다시 이 대중매체의 기화학이라는 책을 돌려면 279쪽에 보면 지배적인 신화와 대응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말은 사실은 스튜어트 홀도 많이 써요. 지배적 신화, 대응 신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280페이지 대중매체 기획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서양 의학과 한약 의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서양 의학은 우수하고 우리의 어떤 한의학은 좀 무지한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그 신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광고 사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투쟁, 예를 들면 의학 조제권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학문적으로 보면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만이 굉장히 실력 있고 국내에서 박사를 뭐 받은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처럼 하는 신화도 하나의 지배적 신화와 그 대응 신화죠. 뭐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
실력이 없습니까? 뭐 영어 좀 잘 못하면 대학 강의 못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조건 미국에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요즘은 뭐 미국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을 뽑는다. 그건 사람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게 오히려 문화적 제국주의에 편향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지난 30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신하고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1쪽에 보면 기호의 다의성과 지배적 의미 그래가지고 기호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의 다의성. 이거 아주 기본적인 기호학의 논리입니다. 그 의미 중에 선호되는 의미만이 수용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를 들면 이 282페이지 대중매체의 기호학 282에서 보면 읽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현대에 와서 일정한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그것도 정치적인 연설에서는 긍정적인 정치적 단어로 그 의미가 고정적에 관습화되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연구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폭도나 무질서의 근원으로 묘사되었고 반역행위와 거의 동의어로서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란 말이 반역과 통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게 아까 뭐 공순이 공돌이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